그날 한 마리의 고양이가 나를 구했습니다. 비가 오던 저녁 아들 집 문 앞에서 쫓겨난 할머니는 젖은 캐리어를 붙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고 문 밖에서는 세상마저 외면하는 듯 빗줄기만 점점 굵어졌죠. 그때 한 마리의 길고양이가 조용히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를 한번 바라보더니 마치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데려간 그곳에서 세상을 뒤집을 숨겨진 진실이 잠들어 있었고 그 진실은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나를 데려간 건 사람이 아니라 저 작은 고양이였습니다. 오늘도 은빛 이야기관을 찾아주신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 흐린 오후 정혜는 좁은 거실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엌 쪽에서는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준호와 미정의 날선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나도 더는 못 버티겠어, 여보. 카드값이랑 대출이 얼마나 밀렸는지 알잖아.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어쩌라고. 나도 돈이 없다고. 준호의 짜증 섞인 말이 집안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정혜는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만 올리고 두 사람의 말다툼을 못 들은 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당신 엄마 때문에 더는 안 돼. 라는 말이 또렷이 들리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살짝 떨렸어요. 잠시 후 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나와 정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의 눈 아래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죠. 정혜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도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부엌 문가에 선 미정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집이 많이 힘들어요. 집도 정리해야 할 것 같고 당분간은 엄마가 다른 데서 조금만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정혜의 귀에는 나가달라는 말만 또렷이 박혔습니다. 잠깐이야, 어머니. 미정이 서둘러 끼어들었어요.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보면 훨씬 편하시잖아요. 여기 계시면 어머니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정혜는 대꾸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다짐해 왔기에 항변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짜 잠깐이야. 상황만 좀 정리되면 다시 모실게. 준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혜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정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서서히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필요 없나 보구나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앞에는 정혜의 낡은 캐리어와 종이박스 몇 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미정은 옷장과 서랍을 서둘러 뒤져 정혜의 물건을 챙긴 뒤 박스 위에 얇은 담요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필요한 건 다 넣었어요, 어머니. 통장도 여기 있어요. 그녀는 담요 사이에 작은 봉투를 끼워 넣으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허리를 조금 굽힌 채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천천히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 거울 속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어깨가 더 좁아진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졌는지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어요. 준호는 눈치를 보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택시 탈 돈은 있죠? 버스보다 그게 편하니까.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다, 걸어가면 되지. 아직 버스도 잘 타는데 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따뜻한 공기가 끊겼습니다.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정혜는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금방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이 계단의 촉감과 냄새를 기억하고 싶었죠. 벽에는 입주자 공지와 각종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계단참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1층 출입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정혜는 아파트를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괜찮다. 이 정도야 뭐. 어디 가서라도 하루는 잘 수 있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무거워지고 캐리어 바퀴는 울퉁불퉁한 인도 위에서 힘없이 덜컹거렸어요. 버스 정류장 앞 긴 의자에는 학생 둘이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정혜는 그 옆 끝자락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쌓인 세월이 낡은 장갑 사이로 드러나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갑을 꺼내보니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에이, 진짜 비 오겠다. 학생 한 명이 투덜거리며 말하자 다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말과 동시에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머리 위에 살짝 올려보았다가 스스로도 우스워 조용히 웃었어요. 그러나 곧 입꼬리는 금방 내려갔고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맺히려 했습니다. 울면 안 된다. 버림받았다고 울면 더 초라해진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버스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섰다가 사람들이 타고 내린 뒤 다시 떠나갔습니다. 정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그냥 그 버스를 보내고 말았어요. 비가 조금씩 굵어지자 학생들은 욕을 한마디 내뱉고는 우산을 펴들며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에는 어느새 정혜 혼자만 남았어요. 갈 곳이 없다 생각하니 버스 노선도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등에 뭔가가 살짝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비에 젖은 작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정혜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너도 비 맞았니? 정혜는 무심코 손을 내밀며 중얼거렸어요. 고양이는 잠시 간격을 두고 서 있다가 낯선 사람에게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맡은 듯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 고양이는 예전에 아파트 근처에서 보던 아이였어요. 정혜가 남은 생선을 내어주면 조심스럽게 다가와 먹곤 하던 눈 주변에 얼룩이 있는 녀석이었죠. 고양이는 잠시 발치에 머물더니 이내 빗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던 고양이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야옹하고 짧게 울었어요.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류장에 계속 앉아 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따라가 볼까? 그녀는 혼잣말을 하고 조심스레 캐리어를 다시 잡았습니다. 고양이는 골목 사이 좁은 길을 여러 번 꺾어 들어가며 앞서 걸었습니다. 발밑은 더 젖어 미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정혜의 걸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주변은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오래된 상가와 작은 건물들이 모여있는 동네로 바뀌어 갔습니다. 분식집에서 흘러나오는 튀김 냄새와 세탁소 앞에 걸린 옷들이 빗물에 젖어 흔들렸어요. 골목 끝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동물병원이라고 적힌 푸른 간판이 빗물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그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몸을 한번 털고 다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는 숨을 한번 고르고 캐리어를 세워두었어요. 문 안쪽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누군가 분주히 움직이는 기척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기라면 비라도 잠깐 피할 수 있겠지. 소박한 기대가 마음 한구석에 피어올랐어요. 비에 젖은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작은 불씨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실내 공기와 낯선 약품 냄새가 뒤섞인 기운이 정혜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질 첫걸음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작은 동물병원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한순간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곳곳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하얀 가운을 입고 고양이 다리를 붕대로 감싸고 있는 젊은 수의사 윤호였습니다. 그는 정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비에 흠뻑 젖은 정혜의 모습을 보고 순간 놀란 듯 멈춰섰습니다. 정혜는 젖은 신발 바닥이 바닥에 미끄러질까 조심스레 문 안쪽으로 한 발짝만 내디뎠죠. 윤호는 고양이를 조심히 진료대에 눕힌 뒤 급히 수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물음은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쑥스러운 듯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와서 잠시만 비 좀 피하려고 들어왔어요. 윤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른 수건을 건네고 근처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고양이 호박은 병원 안으로 먼저 들어와 진료대 아래에서 몸을 비비며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호박을 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예, 오늘도 새로운 친구 데려왔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정혜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정혜는 손을 감싸 쥐고 있자니 비로 얼어있던 손가락 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때 안쪽 방에서 병원 보조 직원 지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전화 주신 분어? 손님이세요? 지수는 눈이 동그래지며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는 간단히 비 피하시게 자리 좀 마련해드리자 라고 말했고 지수는 곧 담요를 꺼내오며 정혜의 어깨에 조심스레 둘러주었어요. 정혜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말없이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병원 안에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소란이 묘하게 안심을 주었죠. 정혜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며 이곳에서의 첫 순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윤호는 진료를 마친 호박을 바닥에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르신을 데려온 거죠? 평소에도 사람을 잘 데리고 오더라고요. 정혜는 그 말에 살짝 웃음을 지으며 예, 아는 아이예요. 아파트 근처에서 자주 보던 녀석인데라고 답했어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픈 다리를 가진 다른 고양이에게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작은 약장과 고양이 간식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어디선가 빗방울 소리가 들리며 병원은 점점 더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정혜는 문득 이 공간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내려온 쉼표와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감정이 조금 복받치는 듯 눈시울이 따끔하게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윤호가 보여주는 태도는 연민이 아닌 진짜 사람을 향한 배려에 가까웠습니다. 정혜는 그 점이 더 고마웠고 그래서 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까지 버텨온 수십 년의 습관 덕에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죠. 병원 한쪽 벽에 붙은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는 더 굵어져
창문에 연달아 부딪히며 잔잔한 소음을 만들어냈어요. 지수는 전기 히터를 정혜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며 말했다. 어르신, 밖에 계셨으면 큰일 나셨겠어요. 옷이라도 좀 말릴까요?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괜찮아. 금방 마르겠지. 라고 말했지만 사실 옷깃이 등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직원 휴게실로 정혜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소파와 전기 포트, 그리고 얇은 담요가 몇 장 놓여 있었어요. 정혜는 방을 둘러보며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며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윤호는 비 그칠 때까지는 충분히 쉬세요. 라고 말한 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혜는 오랜만에 온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오늘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방 밖에서는 지수가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윤호가 전화 상담을 하는 낮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이 공간의 리듬에 자신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어떤 따뜻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는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고양이 호박은 잠시 문 밖에서 웅크리고 앉아 정혜의 기척을 지켜보다가 이내 소리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혜는 그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벌어진 모든 일 중 유일하게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 고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처음으로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전쟁터처럼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밀린 고지서와 독촉장이 뒤섞여 있었고 바닥에는 급히 버린 영수증과 장부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사채업자와의 통화가 이어졌고 그들의 압박은 마지막 협박처럼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내일까지 준비 못하면 각오하라. 전화 너머의 단호한 목소리가 준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곧 미정이 방문을 세게 닫으며 거실로 나와 준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이제 진짜 끝장이야.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해.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화장 번짐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준호는 미정의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죠. 그의 손에는 떨어진 동전 몇 개가 굴러다니며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점점 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준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당신 어머니 땅 문서라도 가져오면 되잖아. 그거라도 없으면 우린 진짜 죽는다고. 그 말에 준호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정혜를 내쫓던 바로 그 순간이 뇌리를 스치며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조여왔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나가라고 해놓고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미정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찾으면 되잖아. 병원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가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 어차피 어머니 혼자 있으실 때도 없으니까. 잔인한 말이었지만 준호는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죄책감과 공포로 뒤섞여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졌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두터운 외투를 입은 사채업자 2명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자, 시간 없다니까. 오늘 안으로 결론 내는 게 좋을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준호는 숨을 삼키며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상대는 냉담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내일까지 돈 준비 못하면 가족들 다 힘들어질 거야. 알아서 판단해. 사채업자들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준호는 현관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부여잡은 채 그대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진짜 어머니 찾는 것밖에 없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국 둘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정혜가 문 밖으로 나가던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덜컹거리는 캐리어를 끌며 계단을 내려가던 정혜의 뒷모습이 잔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억눌렀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짧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처음엔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여보, 울 시간 없어. 어머니 안 찾으면 우린 끝이야. 그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결심을 굳혔어요. 그는 휴대폰을 들고 정혜가 자주 다니던 동네 병원과 복지센터 번호를 차례로 눌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오늘은 못 봤는데요. 그런 분은 안 오셨습니다. 준호의 손끝은 점점 흔들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당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두꺼운 패딩을 대충 걸쳐 입고 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어둑해진 골목은 축축한 공기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준호는 뛰다시피 발걸음을 옮기며 어머니가 있을 만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동네 공원, 오래 다니던 시장 어디든 가야 했죠. 그리고 그가 모르는 사이 이미 모든 운명의 실타래는 동물병원을 향해 엮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준호는 갑자기 지친 듯 벽에 기대서서 크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머니, 제발 어디 계신 거예요? 마음에서는 불안과 죄책감이 계속 밀려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늘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작은 희생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밥을 챙겨주던 손길, 새 양말을 몰래 사다 두던 모습, 가끔씩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몰래 건네던 용돈까지.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 기억들을 붙잡고 길 한복판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말한 시간이 떠올라 그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목적 없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혜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결심이었죠. 아침 해가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오기 시작할 무렵 정혜는 동물병원 휴게실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젖어있던 옷은 히터 바람 덕분에 어느 정도 마른 상태였고 담요 속에 온기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문틈 너머로는 고양이들의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윤호가 움직이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고 작은 병원 안에는 한밤중보다 더 많은 고양이들이 보였습니다. 윤호는 이미 하루의 첫 진료를 시작하며 약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수는 바닥 청소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정혜의 얼굴을 본 지수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제가 따뜻한 차 끓여드릴까요? 정혜는 고맙다며 연신 손사래를 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원은 밤과는 다르게 활기가 넘쳤고 정혜는 이 공간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윤호는 진료를 잠시 멈추고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윤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혜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편하게 쉬었어요. 근데 내가 혹시 뭘 도와도 될까? 몸은 아직 멀쩡하니까. 정혜의 말에 윤호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나 간단한 정리 정도는 괜찮아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정혜의 병원 첫 일은 진료실 바닥에 떨어진 간식 부스러기를 쓸고 고양이 밥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일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정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에게 필요해진 느낌에 묘한 힘이 올라왔어요. 지수는 정혜의 손놀림을 보며 와, 어르신 완전 프로시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정혜는 괜히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도 모르게 병원 분위기까지 밝게 만들었죠. 고양이 호박은 정혜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다리를 스쳤습니다. 정혜가 걸레를 헹구려고 세면대 옆에 서자 호박은 그 옆에서 앞발로 바닥을 콕콕 찌르며 장난을 치려 했어요. 지수는 그것을 보고 어르신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 아이 그렇게 쉽게 안 친해지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정혜는 그 말에 가만히 호박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나 보네. 그녀는 자신을 따라온 그 작은 생명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병원 안을 서성이는 고양이들 사이에서 정혜는 더 이상 어제 버려진 노인이 아니게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윤호는 고양이들의 상태를 하나씩 체크하며 정혜의 손길에 의지하는 동물들을 보고 흐뭇해했어요. 병원을 유지하는 일이 생각보다 버겁던 그는 정혜가 와준 것이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혜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병원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전 진료가 절정에 이르자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온 젊은 엄마는 병원 한쪽에서 고양이 장난감을 고르다 정혜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새로 오셨어요? 병원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정혜는 손사래를 치며 그냥 잠시 도와주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뿌듯함이 얼굴에 숨기지 못하고 드러났습니다. 한 주민은 호박이 정혜에게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저 아이가 저렇게 편애하는 사람 처음 봐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 말들은 정혜에게 작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윤호 역시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정혜를 향해 눈짓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고 그 분위기는 정혜에게도 하나의 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듯한 감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문이 살짝 열리며 낯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정혜를 본 순간 동작을 멈추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대상을 발견한 듯한 복잡하고 놀란 눈빛이었어요. 정혜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 채 단지 낯선 시선에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급히 문을 닫고 골목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윤호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가 두고 간 작은 서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조각에는 정혜의 과거와 관련된 듯한 글자 몇 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실종 확인 보고 조각난 단어들이 윤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윤호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혜가 단순히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조심스럽게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병원 안에 모두가 모르는 이야기의 문이 천천히 조용히 열리고 있었어요. 정혜는 윤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진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윤호는 서류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계산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지수는 상황을 모르고 진료실 문을 닫으며 선생님, 다음 진료 준비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호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진료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정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휴게실 구석에서 조용히 담요를 접으며 무언가 불길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기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양이 호박이 그녀의 무릎 위에 올라와 몸을 웅크리자 정혜는 잠시 마음의 파도를 달랬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잦아들고 바람소리가 병원 유리창을 살짝 두드리고 있었어요. 정혜는 새로운 삶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변화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윤호는 진료가 끝난 뒤 낮에 주었던 서류 조각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은 빗물에 젖어 가장자리가 울어 있었지만 일부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실종, 장녀, 신원 미확인, 대조 필요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죠. 윤호는 그 글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정혜와 관련이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수는 책상 위의 종이를 힐끔 보며 무슨 문서예요? 라고 물었지만 윤호는 가볍게 웃으며 그냥 누가 떨어뜨린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그의 눈은 계속 문서에서 떼지 못했고 마음속에서는 불길하고 묵직한 감정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윤호는 결국 종이에 찢어진 부분을 맞추기 위해 병원 뒤편의 작은 휴게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밝은 조명을 켜고 조각난 종이를 하나씩 천천히 이어붙였습니다. 한참을 이어보던 중 문서 상단에 흐릿하게나마 대형그룹 실종자 조사 기록이라는 문구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윤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문서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님을 느낀 윤호는 즉시 인터넷으로 관련 사건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기사 속에서 30여 년 전 실종된 재벌가 장녀의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당시 사고로 차가 도로 밖으로 추락했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는 내용이었죠. 사진 속 젊은 여성의 눈매와 미소를 보는 순간 윤호는 놀란 듯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정혜의 현재 모습과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특유의 눈매와 인매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설마 윤호는 혼잣말을 하고 고개를 젓다가도 다시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래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지인을 떠올리며 즉시 연락을 시도했어요. 지인은 오래된 공문들을 정리하던 중 비슷한 이름의 실종신고 기록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는 조각난 문서 사진을 보내며 혹시 대조가 가능한지 물었고 지인은 조금만 기다리라며 서류를 확인하겠다고 했죠. 잠시 후 지인은 놀란 목소리로 전화에 말했습니다. 이거 같은 사람이 맞을 확률이 너무 높아.
혈연 검사가 필요해. 윤호는 서류를 들고 진료실로 돌아가려다가 문득 정혜가 오늘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며 미소를 지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바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정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긴 채 지낼 수도 없는 일이었죠. 윤호는 차분히 정혜에게 다가가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의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혜는 윤호의 얼굴이 어딘가 심각하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윤호는 정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젊으셨을 때 사고를 당하신 적 있으세요? 정혜는 잠시 고개를 기울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한데 어릴 때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말은 윤호의 확신을 더 굳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서류 조각을 꺼내 정혜 앞에 놓았어요. 정혜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문서에 흐릿하게 찍힌 자신의 옛 성씨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의 일부가 천천히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이성 씨는 내가 어릴 때 쓰던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가락은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윤호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 확인이 필요해요. 정혜는 숨을 고르며 과거를 더듬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뿌연 안개처럼 흐려져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윤호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해요. 그 시각 동물병원 밖에서는 수상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골목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사진 한 장을 들고 정혜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승합차 안의 남성은 전화기를 들고 짧게 보고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실종된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움직이던 재벌가, 즉 조사팀이었죠. 조사팀은 상황을 본부에 전달하고 조용히 혈연 검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곧 정혜가 있는 병원에 공식적으로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정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곧 그 문이 크게 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서류 조각을 다시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걱정과 책임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혜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사실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상 덮을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정혜는 창밖에서 비에 젖은 나무가지를 바라보며 자신의 오래된 기억들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질긴 삶의 흔적 속에서 잃어버린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조각들은 조용히 다가올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밖에서는 고양이 호박이 병원 유리창 아래에서 포근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마치 다가오는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 눈빛 아래 정혜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아침 일찍 병원의 바닥을 닦으며 전날 윤호와 나눈 이야기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가 진실이라면
지금의 삶까지 흔들릴까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숨기듯 정혜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고양이 호박은 정혜의 발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며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병원 문 너머로는 도시의 아침 소음이 잔잔하게 들려왔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도들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윤호가 건네준 서류 조각을 떠올리며 가슴 한편이 묘하게 쪼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전히 그녀의 삶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군가의 실종된 이야기의 연장선이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죠. 그래도 지금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은 안정되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병원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였습니다. 멍이 든 얼굴은 밤새 달려온 듯했고 옷차림은 흙이 묻어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혜를 보자마자 눈이 크게 흔들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손은 바닥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정혜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호와 지수는 놀라 병원 뒤편에서 나오며 상황을 지켜보았죠. 병원 안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으로 조용해졌습니다. 호박은 낮게 울음소리를 내며 의자 아래로 숨어들었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2번, 3번 내리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단순한 연민인지 아니면 오래된 모정 때문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어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윤호가 준비해 두었던 의자를 붙잡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죠. 왜 이제야 왔니? 그 말은 꾸짖음도 원망도 아니었지만 준호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기엔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두 사람이 모두 상처받을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병원 밖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채업자 2사람이 골목 귀퉁이를 돌아 병원 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들은 준호를 발견하자 미소도 없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도망갈 줄 알았는데. 한 남자는 병원 안을 훑어보고 정혜와 윤호의 존재까지 확인했어요. 정혜는 이 낯선 남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윤호는 재빨리 지수에게 눈짓하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속삭였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상담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 안의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지고 고양이들은 다들 구석으로 숨어들었죠. 정혜는 문 앞에 선 남자들을 노려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병원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윤호가 몸으로 막아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경찰 곧 올 겁니다. 남자들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양반 참 용감하네. 우리가 누구랑 상대하는지나 알아? 정혜는 준호의 어깨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 괴롭히는 사람들이냐?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결국 눈시울이 젖은 채로 고백했습니다. 나 돈을 못 갚았어. 그래서 엄마까지. 그 말은 정혜의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준호의 팔을 더 꽉 잡았어요.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상황이 불리해짐을 깨닫고 욕설을 내뱉으며 골목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윤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준호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어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줬습니다. 그 순간 버려진 날의 상처와 찾아온 지금의 절망이 뒤섞여 묘한 슬픔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지금의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러나 정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려야 할 선택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죠. 병원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또 다른 차량이 조용히 병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손에는 정혜의 옛날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재벌가에서 보낸 확인팀이 드디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간판을 올려다보며 서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문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정혜를 향한 두 개의 운명이 아들과 잃었던 과거와 동시에 병원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더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곧 완전히 뒤집힐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성이 병원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조심스러웠고 한 손에는 오래된 종이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윤호는 그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정혜의 친가에서 보낸 사람들, 실종된 장녀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수색을 맡았다는 조사팀이었죠. 그들은 병원 안의 풍경을 순간적으로 살피더니 정혜에게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선생님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오래전 실종되셨던 그룹 장녀분과 유전적으로 높은 일치율이 확인됐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분위기만큼은 한순간에 병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정혜는 숨을 들이켜며 어찌할 바를 몰라 두 손을 깍지 끼고 의자 끝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번쩍 들고 정혜를 바라보며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놀람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스치고 있었죠. 조사팀의 한 명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귀환 절차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정혜의 심장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렸던 아들과 자신을 잊었던 과거 가족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병원에서 지내고 있고 여기 사람들 때문에 살았어요. 그 말에 조사팀은 서로를 바라봤고 윤호는 정혜 옆에 서서 가만히 손을 내렸습니다. 지수도 살며시 뒤에 서서 정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듯 말없이 함께 서 있었어요. 주민들 몇 명도 병원 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작은 가족처럼 정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죠. 준호는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잘못했어. 정혜는 아들을 한동안 바라보았고 준호의 눈동자에 맺힌 불안과 후회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훔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버림받았을 때 너무 슬펐어. 하지만 지금 너도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보인다. 준호의 어깨는 더 크게 흔들렸고 그는 바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도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혜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을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사팀은 정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앞으로의 삶은 전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정혜의 마음을 조금 놓이게 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병원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한 공간이었고 윤호와 지수 그리고 고양이들이 그녀에게 준 따뜻함은 삶의 마지막 위안이었죠. 윤호는 말없이 정혜의 옆에 섰고 그 눈빛 속에는 존중과 지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켜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 병원에 남을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순간 병원 안은 조용해졌고 곧이어 지수가 잘 선택하셨어요. 어르신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조사팀은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가족분들께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혜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하고 조용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정혜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재산은 안 줄 거야.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 하지만 준호는 숨을 멈추고 정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완전히 버리진 않을 거다. 인간적인 관계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그 말은 벌처럼 아프면서도 동시에 가슴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말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 엄마라고 목이 맨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혜는 결코 미소 짓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지난날의 상처가 조금씩 덜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윤호와 호박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마치 새로운 삶의 방향이 그곳에 있는 듯한 따뜻한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병원 안의 분위기는 한동안 잔잔했고 누구도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정혜는 자신의 삶이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놓였다는 사실을 깊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실종된 장녀도 아니고 누군가의 짐도 아니었죠.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정혜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말없이 고양이 간식통을 건넸습니다. 정혜는 그걸 받아들고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앞으로 이어질 그녀의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첫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햇빛이 조용히 골목 위로 내려앉을 무렵 동물병원의 창문에는 따스한 노란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병원 앞을 쓸고 있었어요. 비가 그친 뒤 생긴 무릉덩이들이 서서히 마르고 있었고 고양이 호박은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정혜를 따라다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혜의 마음은 오랜만에 잔잔하게 따뜻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빗자루를 세우고 잠시 호박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호박은 대답하듯 야옹하고 짧게 울었고 그 소리는 작은 응답처럼 들렸습니다. 정혜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쓰다듬은 뒤 푸르게 밝아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제의 고단한 사건들이 꿈처럼 멀게 느껴졌고
마음 한켠은 묘하게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이곳 병원 앞 골목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죠. 병원 문이 열리고 윤호가 졸린 얼굴로 나와 하품을 했습니다. 어르신, 벌써 일어나셨어요? 조금 더 쉬셔도 되는데.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몸이 움직여야 마음도 편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윤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어제보다 더 깊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도 뒤따라 나와 오늘은 어제보다 환자가 많을 것 같아요. 다들 어르신 보러 온다니까요. 라며 웃었죠.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러 온다는 말이 너무 오랜만이라 마음이 조금 울컥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감추듯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낙엽을 쓸어 모았습니다. 윤호는 그런 정혜의 등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녀가 병원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양이들이 정혜 주변을 따라다니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 잃었던 가족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조금 뒤 주민들이 하나둘 병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사정을 알고 있는 몇몇 이웃은 정혜에게 미소를 건네며 오늘도 고양이 챙기러 나오셨네요? 하는 인사를 했어요. 정혜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아이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고양이 간식을 들고 와 할머니, 이거 호박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혜는 그걸 받아들며 고맙다 얘야. 하고 천천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혜의 손길은 따뜻했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호는 조용히 정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병원 도와주실 거죠?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있는 게 편하네. 이때 골목 끝에서 익숙한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은 어제보다 훨씬 초라해졌고 어색하게 손을 모은 채 병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혜는 그들을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와봤어요. 할 일이 있으면 뭐든 도울게요. 그 말에는 변명도 욕심도 없었고 오직 속죄하려는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호흡을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고 싶다면 와라. 도울 일은 많다. 준호는 그 말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숙였지만 정혜는 그녀에게 굳이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알아서 답을 만들도록 남겨두기로 했어요. 병원 안에서는 고양이들이 서로를 부르듯 울고 있었고 간혹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정혜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병원에 계신 기념으로 하나 드리려고요. 여기 새싹이 참 예뻐요. 정혜는 화분을 들여다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싹은 자라났고 작은 화분 안에서 생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어르신은 이제 이 병원의 가족이에요. 정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조용하지만 깊었고 오래도록 퍼져나가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정혜는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아 호박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호박은 평온하게 몸을 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는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래전 버려진 기억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슴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 살아볼 거야. 여기서. 바람이 잔잔히 정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하늘은 맑게 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듯한 아침 햇빛이 정혜의 어깨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정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하고 있었죠. 그날 길고양이 호박은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정혜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데려온 안내자처럼 말이다.